저는 사실은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영업무역이라고 지금 노스페이스 회사라는 스포츠웨어 회사에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다니다가 빨리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대 안에 디자인 대학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로 지원을 했어요. 김민경 선생님은 본대학원은 먼저 가정대 대학원을 먼저 하시고 저는 디자인 쪽에 워낙 다니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그때 당 이제 장미과랑 이제 의상학과가 두 개가 있거든요. 미대 소속 그 의상학과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 또 배천범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신 남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서울대 출신 남자 교수님 계셨는데 그 선생님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뭐 이태리 이제 유학하시고 오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라 그 선생님한테 꼭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디자인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먼저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한복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았어요. 한복 근데 개인적으로 한복과 인연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의 언니, 큰언니가 시골에서 한복집을 하고 계셨어요. 실제 이제 한복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서 어렸을 때는 꼭 이모네 집에 시골에 가잖아요. 이제 방학 때마다 가서 항상 그 이모가 한복 짓는 모습 보고 그 쪼가리천 너무 예쁘잖아요. 그때 당시 뭐 기억에 뉴똥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핑크색 뉴똥 뭐 이런 거 얻어가지고 맨날 그거로 뭐 인형 이렇게 옷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추억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학 학부 4년 다니면서 한복을 이렇게 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89학번이거든요. 88 올림픽 이후로 이제 89학번 버블 경제 막 이렇게 붐 일어나고 뭐 논노라든지 그때 당시 이제 패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산업으로 일어날 때였어가지고 뭐 한복 따위는 쳐다도 안 봤죠. 이제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인 뭐 이런 생각을 했어서 한복에 특별히 큰 관심은 없었는데 디자인 대학원에서 마지막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졸업 작품을 해야 됐었어요. 졸업 작품 주제를 잡는데 뭐를 과연 내가 주제를 잡아서 그거를 패션으로 풀어낼 것이냐. 처음에는 무슨 이제 말도 안 되는 초현실주의를 그때 당시 아방가르드 막 이런 게 이제 유행이었기 때문에 초현실주의를 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품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졸업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옷도 만들고 이론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론에 맞춰서 옷을 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불어를 잘 못하는데 거의 뭐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론이 될 만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논문 주제를 사실은 살짝 바꿨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뭐가 내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주머니 책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전통 주머니 있죠. 복주머니 흔히 얘기하는 근데 주머니 책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복식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서 보니까 주머니란 거는 우리 전통 섬유공예 기법이 다 들어가 있는 아이더라고요. 굉장히 작지만 얘가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침선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제 그 위에 꾸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수도 놓기도 하고 뭐 금박을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듭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매듭까지 그러니까 전통 섬유공예 기법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우리가 주머니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자 얘기하면서 호주머니 얘기를 할 텐데 주머니라는 게 그 용도는 또 보면은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주머니는 실용적인 용도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우리나라 전통 주머니는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게 돼 있잖아요. 전통 복식의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거든요. 근데 서양 복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원시 시대부터 이제 옷을 만들어서 발전시킬 때 사람들이 옷 만들기도 힘든데 거기에 주머니까지 넣을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거죠. 그냥 차라리 물건을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뭐 차고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뭐 벨트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옷 자체 구조에 주머니를 이렇게 넣을 생각은 서양에서도 이제 르네상스 이후다 이렇게 보통 봐요. 그래서 조그만 걔네도 파우치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한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뭐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든 뭐 비상약을 넣어가지고 다니든 휴대품을 이제 넣어가지고 다니는 아이로 이제 따로 차게 됐는데 얘는 주머니는 그러면 그런 기능성만 있냐? 단순히 물품을 휴대하는 기능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랬다면 그렇게 예쁘게 꾸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꾸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얘는 사실은 이제 선물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주머니라는 아이가. 그리고 한복이라는 게 지금은 오늘 이제 다시 패션으로서의 한복을 수업을 할 거라서 보면 한복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조선시대까지는 이게 한복이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한정돼서는 한복이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복을 옷으로 장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품에 모든 그 공력을 다 들이거든요.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를. 그래서 이 주머니라는 것 자체는 작지만 모든 그런 서미공예 기법이 다 들어가고 그만큼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얘가 장신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이제 담아서 주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케이스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여간 주머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거로 이제 패션을 이제 옷을 만들어서 주머니를 모티브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전통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관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예쁜 게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았고, 그때 결혼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갈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한국에 대한 걸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 이제 석사를 다시 가서 한국복지사 이제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석박사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사가 2개예요. 그리고 이대를 한 20년 다녔어요. 8, 9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19년에 받았나? 2009년에 받았나? 8, 9학번 99년도 그 다음에 9년도 맞죠. 예. 2009년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보면 만학도들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저는 정말 만학도였어요. 그래서 만학도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대신에 만학도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알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걸 다 겪으면서도 이제 공부를 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부에 대한 더 절실함이 있고 그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이제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사실 제가 왜 이제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지 먼저 소개를 드린 이유는 이제 디지털 대학교에 제 수업 그러면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한복 디자인 그 저고리 만드는 거 지난 학기 거 예. 그것도 있고 교양 수업으로 제가 드라마로 보는 한국 복식사 수업도 하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2개 다 들으신 건데요. 제가 이제 2강좌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모티브가 있어야 돼요. 모티브라는 게 또 시각적인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디자인할 때 뭐 얘기 많이 해요. 스토리텔링 많이 얘기하죠. 그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그 이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수업을 좀 추천드리고 이 수업 이제 특강이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 수업이 뭐로 지금 소개가 돼 있죠? 책자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은
패션 한복이라고 돼 있죠. 이제 패션 한복 중에서도 무슨 수업이에요? 배자 만들기 수업이에요. 그러면 제 수업 안 들어보셨으면 이따 사실은 다 개인 소개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한복에 대한 기초 베이스라든지 또 특히 이게 실기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제 수준이라든지 좀 파악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저만 떠들고 있지만 이따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이제 패션 한복 수업이라고 큰 전제를 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게 이 한복진흥센터에서 하는 한복대교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복대교 수업이라는 게 각 대학에서 복식사 수업, 그러니까 한복에 관한 수업이 너무 없어요. 혹시 이제 여기 패션 전공하는 이제 친구들, 이렇게 뭐 학부를 다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저도 4년 학부 다니면서 복식사 수업 한 번 하고 한복 만들기 수업 한 번 이게 딱 이제 전체 뭐 140 학점 중에 그야말로 한 뭐 6학점 정도만 제가 한복 관련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복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좀 많이 하게끔 하려는 지원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대학은 이 수업을 보통 이제 한 학기 수업 정도로 해서 여름방학 물론 이용해서 하지만 이제 한 14강 정도 넣어서 수업을 해요. 그래야 뭔가 사실 큰 한복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첫 지원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할 때 좀 온라인 학교 특성을 살려야 되고 또 학생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직장에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주말로 일부러 수업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길게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고 이번 첫 사업이라서 좀 부담을 가장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해서 배자라는 아이템을 잡았어요. 제 수업 때 한복 저고리 치마 만들기 수업 아마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조금 벅찼죠. 짧은 시간, 물론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서 했어요. 저희가 무슨 사이즈로 했어요? 돌 사이즈, 돌장의 아이 사이즈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 시간 안에 완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복 실제로 만들려면 굉장히 버거워요. 사이즈도 크고 해서. 근데 그래서 이 수업을 기획할 때 뭔가 좀 학생들한테 부담은 덜 가면서 그래도 우리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할 때 뭔가 모티베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하자 했을 때 제가 이제 배자를 선정을 했어요. 사실 그 한복 다른 곳에서도 배자라는 아이템으로 많이들 수업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패션 한복이잖아요, 주제가. 이제 지금 한복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패션 한복 소개하고 패션 한복 창업과 마케팅 수업을 조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 패션 시장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패션 한복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옷들 저기 걸어놨죠.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샘플도 보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패션 한복이란 말이에요. 패션 한복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용어에 대해. 생활 한복이 가장 익숙한 어떤 용어죠. 그렇죠? 예전에 그 전에는 연식이 조금 있는 선생님들은 알 수 있는데 보통 개량 한복이란 말을 먼저 썼어요. 그렇죠? 근데 개량이라는 말이 이제 뭐 왜 한복이 개량의 대상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용어가 생활 한복이란 말이고, 요즘은 생활 한복이라는 말에 이제 조금 더해서 뭐 모던 한복이란 말도 쓰고
패션 한복이란 말도 쓰고, 신한복. 예, 신한복이란 용어 아시면 굉장히 한복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신한복이란 용어도 많이 쓰고요. 근데 신한복이란 말도 약간 신여성, 이게 구한복, 신한복, 그래서 이제 뭐 모던한복. 근데 이제 또 용어가 너무 이제 영어가 들어가니까 지금 뭐 생활한복 정도가 가장 이제 적합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션 한복이라고 용어를 지칭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우선 수업 진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복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은 마케팅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한복 마켓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시장이 바뀌는 이유는 사실 소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항상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복이라는 옷은 굉장히 특수한 옷이잖아요. 평소에 나는 한복을 입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다음 그럼 내일 입고 오는 거로. 예, 한복을 입는 친구가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입어봤다? 초등학생 때까진 입어봤다. 아니 초등학교 때 한복 안 입었어요? 그쵸. 요즘 초등학생들은 입어요. 이제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런 날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다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육 차원에서라도 좀 입는데 우리가 공부하던 시대부터 해서 약간 한 8, 90년대 요때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교육 안에 전통문화 교육이 좀 이렇게 신경을 못 쓰게 되죠. 오히려 요즘은 좀 한복을 입어요. 그러면 나는 한복 입은 뭐 돌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다. 그 정도는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 예. 한복이라는 게 원래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 개화기 그리고 특히 여성 한복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엄마들이 좀 입었었어요, 한복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제 기억에 평생 한복 입으셨어요. 쪽지시고. 외할머니가. 신기하죠? 젊은 친구들은. 근데 조금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으신 분들은 갓 쓰는 할아버지들은 드물었을지언정 쪽지는 할머니들은 계셨어요. 그래서 외갓집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모네 가고 아침에 외할머니랑 자고 일어나면 할머니가 항상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도 이게 쪽을 풀면 머리가 길잖아요. 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운 찬빗으로 머리 빗고 이렇게 쪽지시면서 이렇게 짧은 그 금비녀 하나 이렇게 꼽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쪽지는 법을 배워야지 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눈 뜨면 항상 할머니 그 쪽지는 모습을 이렇게 봤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한복이라는 게 원래 지금 생활한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는 뭐였겠어요? 생활 속에서 입는 옷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거 입고 근데 한복 그러면 요즘 입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불편해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또 한 가지는 어울리지 않아 나한테. 자, 한복 나한테 어울려. 손 들어볼까요? 난 한복 되게 어울려.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한복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예, 저부터도 왜 한복을 안 입을까요? 일단 한복 이 구조가 이제 특히 여성 한복은 조금 불편해요. 남성 한복은 좀 편해요. 근데 여성 한복은 아무래도 가슴을 압박한다거나 이제 조금 불편한 면이 실제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조선시대 할머니들 그때 당시 뭐 할머니가 아니었겠죠? 자, 그분들 다 한복 입고 뭐 했어요? 집안일 다 했죠. 세탁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빨래하고, 그렇죠? 밥 짓고, 옷 짓고, 모든 생활을 한복을 입고 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복이 기능성이 없는 옷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
더 지금보다 불편한 시대에도 한복을 입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 입던 한복이었겠죠. 그야말로 우리 전통 복식이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의식 주 세 가지 문화가 다 뭐로 바뀌어요? 서구화로 바뀌게 되죠. 현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서양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가장 이제 늦게 바뀌는 게 이제 한식이겠죠. 그야말로 그렇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김치 안 먹는 친구도 꽤 있어요. 예, 그리고 파스타 뭐 이런 거 더 좋아하고 피자 더 쉽게 먹고 그러니까 식생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건데 그나마 일식주 중에 제일 전통 문화가 남아 있는 건 이제 식문화일 거고요. 주생활도 많이 바뀌었죠. 예. 옛날 같이 우리 온돌은 남아 있지만 다들 뭐예요? 입식생활하지 좌식생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침대에서 자고 식탁에서 밥 먹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렇죠? 주생활도 바뀌고. 근데 가장 먼저 바뀐 게 사실은 의생활이거든요. 옷이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안 입게 되면서 얘는 그러면 언제만 입었을까요? 한복이 이제 생활복에서 바뀌게 되죠. 뭐로 바뀌었을까요? 특별한 날만 입는 예복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재밌는 현상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가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보다 더 좀 위에 세대들은 보면 이렇게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에서는 한복을 입고 이제 나갈 때는 뭐 양장을 하고 처음 이제 신여성들 시대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좀 바뀌면 집에서는 홈웨어라는 그 긴 롱드레스 같은 그런 양장을 입고 오히려 뭐 아이 뭐 운동의 날이야. 그러면 뭐 입고 가요? 한복 입고 나가는.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활복에서 이제 예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부활절이다. 이영희 선생님 잘 아시죠? 한복 디자이너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 이영희 선생님 책을 제가 읽어보면 크리스마스 때가 대목이었대요. 크리스마스 때 다 한복을 맞추는 거예요. 예복이니까. 뭐 결혼식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설빔, 설날, 추석 이럴 때 당연히 한복 입었죠. 저는 어렸을 때 한복 좀 많이 입었어요. 그래도 이모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날 전날 섣달 금음날이라고 하죠. 그때 기억으로는 또 어떤 추억이 있냐면 엄마가 항상 동정을 새로 씻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모든 식구들 한복을 입혀야 되니까 이 동정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설 전날 엄마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꼭 식구들 동정을 다 갈아주는 한복 동정을 가는 그게 그 엄마의 일이었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다 추억일 뿐이죠. 저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예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면 왼쪽은 무슨 사진이에요? 결혼식 사진이죠. 결혼식 날 하객 보니까 어때요? 한복을 입은 하객들이 이제 혼주분들 말고도 조금 있으시죠? 예. 요즘 어때요? 결혼식 하객으로 친척이 가는데 한복 입고 가나요? 안 그러세요? 우리 명찰 해야겠다. 그쵸? 명찰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딱딱 이렇게 찝어서 해야 되는데 이따 자기소개 시간 잠깐 이제 갖도록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조카가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한복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날은 입어야 저는 입었어요. 근데 저만 입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안 입으시더라고요. 이제 노인들은 이제 또 이게 걷다가 밟아서 넘어질 수 있다고 또 안 입으세요, 실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조카 엄마 외에 친척 중에 딱 저만 입은 거예요. 근데 신랑네가 저희 신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카 이제 한복도 해주고 저도 입고 갔죠. 근데 그 신랑 쪽은 청주였어요, 집이. 집이 청주고 이제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신랑 여동생이 시집을 먼저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친척 형님이 와서 이렇게 한복 입고 오길 잘했어. 저쪽에도 한복 입은 분이 하나 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잘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사진을 찍으러 나와라 가족들. 그래서 나갔는데 아니 웬걸 청주 분들은 다 한복을 입고 온 거예요. 이 작년? 재작년? 아직 지방으로 갈수록 이 한복 산업이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전통을 지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 우리 문화를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서울 깍쟁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구나. 서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는 불편한 거 싫어. 난 멋있는 옷 입고 갈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입을 한복을 뭐 하러 맞춰. 사실 집에 한복들 한 번씩 있을 텐데 그건 또 올드하니까 입고는 싶지 않고. 이런 생각인데 청주 분들은 세상에 다 한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웃기게 나왔을 거예요. 이쪽은 한복이 없고 저쪽은 이제 한복이 많은. 그래서 두 사진만 해도 이제 여성 어른들은 당연히 한복을 입고 가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 문화가. 제가 4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IMF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 IMF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문화가 바뀌는데 저 때는 약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패백도 없어졌다는데 아세요? 패백을 안 드려요. 스몰 웨딩으로 바뀌어서기도 하지만 일반 예식장에서도 패백을 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예식 빨리 돌리려고. 패백 때문에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식 텀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한 팀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스몰 웨딩을 선택을 할 경우는 오히려 한복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패백을 안 드린다고 해서 그건 선택이니까 그거는 나쁜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예식장이 그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예복 얘기를 하는데 한복이 예복으로 바뀌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예복으로서도 안 입는 거예요. 설날 안 입죠. 교회에서도 부활절날 안 입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교회는 이렇게 헌금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복 입었거든요. 그런 거 없어지고 예복으로 점점 한복을 안 입으니까 언제만 입어요? 저렇게 웨딩 사업, 결혼식 때만 이제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복이 웨딩 사업이 됐어요.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2000년대 말, 요때 여러분한테 특강을 한다면, 마케팅 한복 시장을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복은 웨딩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웨딩 드레스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듯이 한복은 신부를 대상으로, 게다가 신부 가족들이 또 입죠. 엄마들이 입으니까 이 한복이 웨딩 산업으로서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라고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딩 사업 자체가 바뀐 거예요. 웨딩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복만 안 입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웨딩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사양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웨딩 산업이 뭐였을까요? 청담동이 웨딩 산업 메카였거든요. 뭐가 있을까? 웨딩 산업. 아까 얘기한 웨딩 드레스, 턱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미용실, 미장원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예물시장. 예물시장이 컸어요. 물론 IMF 이후로 조금 더 축소됐지만 약혼식 같은 거 안 하면서. 근데 예물시장도, 보석시장도 사실은 보석 액세서리 시장도 굉장히 큰 웨딩 산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맞추니까. 이 결혼 문화가 바뀌면서 한복뿐 아니라 게다가 이제 웨딩 잡지. 요즘 웨딩 잡지 있나요, 없나요?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마이 웨딩 무슨 이렇게 웨딩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발간한다나 이렇게 많이 바뀌고 거의 폐가 나고. 웨딩 잡지가 사라질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산업 자체가 흔들렸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축소됐어요. 게다가 그게 언제부터 더 축소돼요? IMF 기점으로 한번 축소되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스몰 웨딩 뭐 이러면서 요즘 들어서 훨씬 더 빠르게 축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따가 한복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좀 유명한 분들, 만약에 이영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웨딩 사업이 수입 시장이었는데 이게 시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한복이 이게 많이 바뀌게 돼요. 웨딩 산업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저기 써있죠. 20세기 한복은 웨딩 사업 중심의 그 예복 시장에 속했지만 21세기 들어가면서 예식이 다 간소화되고 웨딩 시장 축소돼 버리니까 게다가 이제 뭐가 나와요? 대여라는 형태가 생기게 돼요. 이 한복 시장에 대여라는 게 처음 생기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또 바뀌게 되거든요. 대여조차도 안 하는 거죠. 맞춤복 시장이에요. 한복은 실제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오뚜꾸띠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복 디자이너를 소개할 때 한복은 오띠꾸뚜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정말 오띠꾸뚜르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1대1 맞춤복으로 하거든요. 재밌는 게 기모노랑 이제 한복을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 복에 이렇게 돌려서 앉으세요. 등에 대고 얘기하면 보통 기모노랑 비교를 많이 하죠. 일본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은 뭐 기모노를 너무 잘 입는데, 그리고 서양에서는 한복도 다 기모노랑 헷갈려. 뭐 코리아 기모노라고 불러. 뭐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비교 많이 하는데, 기모노와 한복의 차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기모노를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 기모노는 원 사이즈더라고요. 원 사이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프리 사이즈. 신기하지 않아요? 프리 사이즈예요, 기모노가. 그래서 걔네 오비 하잖아요. 오비랑 블라우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에 맞춰 입는 거더라고요. 그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원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기성복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모노는 빨리 기성복화가 됐어요. 걔네 에도 시대 뭐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기모노는 그러니까 아무나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복은 그렇지 않아요. 한복은 그래도 뭐 다트도 없고 뭐 이러니까 사실 뭐 도자기 문화 이러면서 한복은 두리뭉실 뭐 몸에 옷을 맞추지 옷에 몸을 뭐 이런 말 하면서 입체재단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복은 웬만하면 다 맞아. 안 그래요. 한복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치마는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저고리는 뭐 이렇게 뒤가 떴다 이런 굉장히 그거 싫어해요. 그쵸? 이 어른들 이 뒤 뜨는 거 싫어하고요. 왜냐면 굴신체나 뭐 이렇게 신체가 다 다르거든요. 체형에 맞춰서 사실 하고 뭐 여기가 뜬다든지 뭐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1대1 맞춤복이. 그러니까 발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쨌든 기성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언제 기성복화가 되냐면 이 예식 시장이 축소되면서 이제 대여로 바뀌는 거예요. 평생 한 벌 입을 옷을 맞춘다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어떻게 해요? 대여하죠. 맞춤 대여 뭐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 뭐예요? 대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복이 웨딩 산업이 돼버리다 보니 그날 한 번 입을 거니까 웨딩 드레스처럼 이제 맞추질 않고 그냥 소장하거나 하진 않고 대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여 산업이 처음 생기는데 이 대여라는 게 웨딩 드레스 보통 그러면 얼마 선에서 대여를 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굉장히 많겠지만 가능하면 외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뭐 청담동 가면 뭐 굉장히 비싼 드레스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부터 있죠. 이제 근데 한복은 대여 사업이 되면서 뭐 잠깐 입을 거고 사진만 찍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대여 사업으로 이 시장이 생겼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어요. 20만 원 선 뭐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맞춤복은 뭐 200만 원짜리 맞춤복부터 시작해서 대여는 2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이제 처음 대여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은 웨딩 시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까 이렇게 와서 요 정도 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복 시장이 너무 싸구려 이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리고 처음에 뭐 그야말로 그 경복궁에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같은 수준의 아주 파티복도 아닌 아주 싸구려 한복이었던 게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가격대가 올라가고, 또 뭐 박술려 선생님 같이 뭐 2, 300 받는 막 이런 한복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추고 몸을 낮춰야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요 정도 접점으로 온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통을 공부했다고 해서 저도 한복 입고 다니지 않으면서 이럴 수가, 왜 한복을 안 입어? 그리고 한복은 기모노처럼 몇백만 원 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틀려요. 기모노는 걔네 그 기모노랑 한복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걔네는 정말 옷감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옷이라는 게 피를 이렇게 메고 다니고 비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 걔네는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고, 물론 기모노도 싼 기모노가 있어요. 재밌는 건 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걔네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기모노를. 그래서 일본 가시면 기모노 왜 사보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입어보고 사진 찍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나라 문화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가보시면 돼요. 그 중고 기모노 파는 샵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구경하시면 실컷 구경도 하실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왜 가능하다고요? 원 사이즈니까. 내가 입다가 누구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 쉽게 사지. 한복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른 건 다른 거니까. 일단 이런 풍경도 전혀 없어졌나요? 많이 없어졌나요? 아주 바람직한 풍경인가요? 오른쪽 설날 이제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이 세배드리죠. 세배는 드리죠. 세뱃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 세배 드리는 문화는 있죠. 하지만 한복을 입고 드리지는 않죠, 요즘.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입혀요. 그러니까 기성복, 특히 어린 아이들 건 기성복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복이 기성복화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다 기성복 사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에 딱 맞아서 사 입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 조금 커도 입고, 좀 작아도 입고, 나는 작은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 아니야, 안 작아 이러면 입고, 나는 약간 큰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커 그러면 또 입고 이러잖아요.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이 한복들은 한 5만 원 요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거를 아이들은 이제 좀 요즘 많이 입히기는 하고, 유치원에서도 입고 오라고 하고 해요. 그래서 아동 한복 시장은 굉장히 밝아요. 박리다매를 할 수 있죠. 이제 근데 기성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한복 마켓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 한복 마켓이 변화가 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일단 시장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사실은 소비자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되는데 소비자가 바뀐 이유는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한복 시장의 변화를, 일단 사회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다 얘기한 얘기들이네요. 1997년 외환위기가 왔었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경제위기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이제 가장 큰 경제위기, 이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고, 진짜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살게 된 이후에 첫 번째 실패라고 할까요? 이게 1997년 외환위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어요? 외환위기 때. 너무 이제 슬픈 얘기니까 하지 말까요? 이때 뭐 저희 신랑도 이제 월급 반토막 나서 뭐 이러고, 이 IMF를 지나가면서 바뀐 게 있는데요. 한복 관련해서 바뀌어진 게 약혼식이 사라졌어요. 약혼식 때 제가 한복 3벌 맞췄거든요. 시댁에서 3벌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당이라는 게 또 막 생겨나고 해서 이제 당이도 맞추고 뭐도 맞추고, 그래서 약혼식 땐 한복 입고 결혼식 땐 드레스 입는 뭐 약간 이런 문화도 있었고, 약혼식이 사라지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모두 사라진다? 패백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복 입고 빨간 치마에 이제 초록 저고리 입고선 어른들이 이렇게 3일은 뭐 새색시라고 한복 입고 왜 그랬나 몰라, 그쵸? 벌 세우는 거지 그거.
신고식 같은. 우리 다음 시간 교재에 아마 있을 건데 거기 신부가 이렇게 큰 상 받는 그런 사진도 그런 그림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스몰 웨딩으로 바뀌면서 예식 문화가 뭐 패백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한복뿐 아니라 예식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한복 입을 옷을 맞추기보다는 빌려 입자는 의식이 이제 커지니까 저희 동생들이 아무도 한복을 안 맞춰 입었어요. 저희 여동생 둘이나 있는데 그러면 언니 거라도 입어라. 대여하지 말고 그래서 제 거를 입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대여업 형태로 한복 시장이 이제 바뀌었죠 이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온라인 샵. 어쩔 수 없죠. 기성복화. 이게 지금 가장 이 한복 시장에서의 큰 화두예요. 이거를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못 따라간다? 그럼 그냥 공방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따라가야 내가 한복 디자이너로 승부를 보겠다. 이러면은 온라인 샵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요? 저도 공방 수준이에요. 이제 그래서 온라인화에 저도 관심이 있고 억지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복 시장이 온라인화가 됐죠. 우리 그냥 기성복, 그냥 한복 말고 현대복 어때요? 시장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느끼시죠? 나 인터넷 쇼핑으로 주로 옷을 산다. 흔들어 볼까요?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죠? 집에 뭐 자녀들이 있으면 중학생만 돼도 이제 뭐로 해요? 클릭으로 옷을 사요. 애들이 자기 옷.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 인터넷으로는 못 사고 그냥 홈쇼핑 정도 한다. 저도. 왜 홈쇼핑은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일단 모델이 입고 나오죠. 그거 보면 게다가 홈쇼핑이 중독성도 있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현장감 있잖아요. 온라인은 어때? 온라인몰은 언제 내가 들어가도 그 옷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홈쇼핑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급하게 클릭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는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이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늘은 IMF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강의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코로나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는 거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사회, 문화, 경제 다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돼요.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훨씬 더 빠르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온라인이란 건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가깝게 와 있어요. 사이버 대학을 벌써 다니시잖아요. 훨씬 친숙하시죠. 지금 오프라인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올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그냥 휴학하련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 온라인에 훨씬 더 가깝게 거부감 없이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패션으로서의 한복이 유행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제가 썼죠. 그래서 생활 한복, 오피스룩으로도 한복을 입는다. 아까 한복 입는다는 친구 있었는데 언제 주로 한복을 입어요? 평상시에 그럼 뭐 직장 갈 때? 오, 네, 아주 바람직해요. 저런 친구들이 지금 여기 우리 몇 명 있어요? 한 15명
총 뭐 15명 정도 된다고 치면 세야겠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지금 12명 뽑은 것 같은데. 그쵸? 원래 10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근데 지금 그 인원에다가 이렇게 셋 더 있으니까 14명이다. 그쵸? 14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까지 하면 14분의 2인가요?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누가 수학 잘하는 분이 좀 계산을 해보죠. 몇 프로가 지금 생활 한복으로? 응? 10%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예. 그 정도의 지금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문화예요. 근데 사실 이 문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조금 위태한 문화거든요. 지금 트렌드긴 해요. 근데 이 트렌드가 계속 갈지 아닐지에 대한 이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뭐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패션으로서의 한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패션 한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옷을 그냥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입는 한복이 이제 생활 한복 그럼 너무 조금 일상복 그냥 티셔츠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나를 돋보이고 싶을 때 입거든요. 데이트할 때 그리고 뭐 교회 갈 때 뭐 슬리퍼 찌 끌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으로 한복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바뀌고 예복에서 없어지나 했는데 오히려 패션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으로 한복이 지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 한복, 오피스룩 뭐 이런 거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뭐 남자들도 이제 남성들도 한복을 이제 입고 다니는 그런 매니아층들 흔히 얘기하는 아직은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특히 아동복 시장 아까도 아동복 얘기했잖아요. 아동복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한복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한복을 스타일링하기 위한 이제 구두 브랜드라든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있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코 보면은 한복코인데 뒤에 굽이나 이런 그쵸. 양장 코만 예. 제가 처음 이제 한복을 이렇게 현대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만들 때 목표가 뭐였냐면 구두에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어야겠다였어요. 고무신을 신고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한복을 많이 찾다 보니까 패션으로 찾다 보니까 거기에 소품 시장들이 액세서리 시장들이 이제 같이 생겨나요. 그래서 뭐 구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코 부분을 예쁘게 하는 그런 구두, 가방, 액세서리 이쪽 시장도 같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특강 중에 그래서 특강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그 기성 한복 하시는 분 가려고 하고요. 기성복화한 한복 브랜드 거기는 유연아 선생님인데 거의 웨딩 시장부터 시작하셨던 선생님인데 이제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이제 같이 가시는 기성복화를 하시고 그리고 딸이 있어요. 네, 딸이 같이 해서 그 브랜드 이름이 뭐 엄마 탄생일 뭔가 7위부터 90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 태어난 해랑 딸 태어난 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부터 딸까지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 이런 식으로 그런 기성복화 브랜드를 만든 선생님을 한번 만나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주 타겟이 될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형 한복은 어떻게 보면 공방 개념이죠. 예, 이게 한복이라는 게 내가 한복 바지는 못 입지만 규방공예에 관심이 많아. 자, 규방공예에 관심 있다 손 들어볼까요? 없네. 보통 규방부터 시작하는데 한복을 이렇게 확 만들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리고 강아지 한복도 되게 시장이 있어요. 이제 내가 입지 못하니까 인형 그 매니아들 있죠. 그래서 인형한테 이제 한복 만들어 입히는 거. 책도 쓰신 그 노을 한복이라는 선생님 거기 한번 갈 거고 이렇게 2번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복들이 요즘은 입혀져요. 어때요? 한복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제 어린이 한복 시장까지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복 같아요? 아니면 한복 아닌 것 같아요? 한복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한복일까요? 이제 생활 한복, 패션 한복으로 이제 바뀌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늘 고민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블랙핑크 한복 보겠지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디까지를 한복으로 볼 거냐, 이 패션화로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예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디자인 변형을 하는 편이 있고요. 근데 뭐 변형이 아니다, 나는 변화를 추구한다, 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한복은 어디까지 패션으로 갔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가 한복이고 여기부터는 한복이 아니다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이제 물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이 자기의 컨셉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전통을 고수할 거야. 아니면 나는 정말 한복을 모티브로 하이 패션을 추구할 거야. 아니면 나는 요쯤에 쓸 거야. 이쪽을 다 커버하는. 일단 이제 제 브랜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한번 이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오피스룩 왼쪽 같은 경우요. 이제 남성 한복 기로에라고 이제 딱 거의 유일한, 물론 이제 그 리슬이나 이런 기성복에서 이제 남녀 다 하는 돌실라이는 좀 아실까요? 돌실라이라는 브랜드 나 안다. 손 들어볼까요? 돌실라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친구 2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 돌실라이를 갔다 왔어. 그게 뭐냐? 나는 이제 저는 익숙하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나중에 기억이 났어. 돌실라이 뭐 그런 거 있었지. 근데 그 돌실라이 발음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는 외래어구나. 이게 순 우리말인데 외래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복 1세대 기성복화 브랜드인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다르죠. 거기서도 이제 남성 복식 나오고 해요. 자, 맨 오른쪽은 어때요? 애기랑 엄마랑. 그냥 저 정도는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네? 예복 느낌이 좀 더 있죠? 자, 그래서 한복 시장의 변화를 볼 텐데요. 왼쪽 거 그 그래프는 네이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통 한복이라는 것에서 이제 생활 한복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된다. 전통 한복은 점점 위축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 그 쇼핑 인사이트에서 한복 클릭량을 보는 거예요. 봤는데 지금 핑크색은 한복으로 검색한 경우, 저 연두색은 생활 한복으로 검색한 경우, 뭐가 훨씬 높아요? 생활 한복. 근데 지금 같이 높아지는 때가 한 번 있죠. 저 때 이제 보니까 설 때. 설 때는 이제 뭐 한복, 아이들 뭐 한복을 입히던지 뭐 하니까 전통 한복으로 이제 검색을 한 경우고, 보통은 어때요? 생활 한복 검색 추이가 훨씬 높죠. 이 일반 한복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복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싶으면 어느 쪽 시장이 더 크겠어요? 예, 소비자들이 이미 저기에 가 있는 거죠. 예, 예복으로서의 한복을 찾는 사람들은 결혼도 뭐 이제는 스몰 웨딩조차도 결혼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복의 현대화라든지 패션화 그리고 생활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대세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매니아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매니아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통 한복보다는 완전히 이제 생활 한복의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됐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한복에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한복 매니아들조차도 한복을 왜 입을까, 생활 한복을 왜 입을까 했을 때, 이 인스타그램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이제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로 갔어요? 뭐 블로그 하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1인, 페이스북, 1인 1 인스타는 다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인스타그램 나 없다. 손 들어볼까요? 그럼 한복 입고 어디다 올려요? 이런. 인스타그램 덕분에 이 한복 매니아층이 더 늘어난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란 건 정말 국경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나 한국 사람이야. 난 그리고 한국 사람이야라는 거를 뭐로 표현할까요? 외모로만 봐서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거의 중국인하고 구분이 안 돼서 너무 억울해하잖아요. 한복을 입고 있으면 나는 뭐야? 나는 한국인이야. 이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 나는 아직 스페셜한 사람이야. 한복은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나를 스페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에서의 한복 포스팅 수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복 놀이에 빠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복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보면. 근데 내가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이뻐. 그거를 많이 이제 알리는 거예요. 나 한복 입은 모습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뭐 거의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사진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아까 생활 한복이란 말을 하는데 퓨전 한복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변형 특히 고궁을 중심으로 이 인스타그램이 이제 또 했던 게, 고궁에서 사실 한복을 너무 안 입으니까 고육지책으로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면 뭐 입장료 무료. 입장료 사실 얼마 안 할 텐데 한복 대여비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한복이 붐이 확 일어났어요. 젊은 층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한복을 입는. 이래서 이제는 뭐 고궁에 가면 젊은 층뿐 아니라 누구도, 외국인들도 이제 놀이던 바죠. 우리가 일본 가면 아까 이게 뭐 기모노 체험하듯이 그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뭐가 코스가 있어요? 고궁에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이제 한복 체험하는 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살 깎아먹기가 되면서 너무 저렴한 한복으로 하다 보니 이제 뭐 국적이 뭐 불분명하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한복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말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우동 한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어우동 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실제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우동 이렇게 기생 한복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한복에 대해서 이게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뭐 10,000원, 5,000원까지로 빌리는 한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탁도 빨리빨리 해서 이제 돌리고 뭐 이래야 되니 너무 저렴해지는 거예요. 이 한복 이 원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싸구려 한복.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면 그 비비안이가 남북전쟁 중에 이제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입을 만한 드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커튼 뜯어서 드레스 만들어 입고 가죠. 저는 이 한복을 보면 저건 커튼 웅지로 만들었나 봐 이런 생각해요. 막 금색으로 반짝반짝 막 레이스 막 반짝반짝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싸구려 느낌이 나서 저건 페이크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거는 그래서 커튼지 뜯어다 만든 것 같아. 이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론 수업으로 뭘 넣었어요. 그 전통 소재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소재가 있는데 그것도 한복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이제 비난이 많은데, 다행인 게 코로나로 저게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저거로 돈을 많이
많이 번 친구가 있는데 이제 다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바뀌겠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나아지면 다시 생겨날 거 아니에요. 다시 생겨났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생겨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 한복을 보고 어르신들은 다 뭐라고 할까요? 저 문제야 문제. 저게 전통을 너무 훼손해라고 얘기도 할 거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계기가 돼서 오히려 한복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저런 싸구려 한복 몇 번 입어보면 좀 더 고급 한복도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진짜 한복은 뭐지? 라는 관심도 갖게 되고,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 어렸을 때 한복 관련된 추억들을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뭐 쪽지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우리 엄마가 동정을 다는 모습이라든지, 한복에 대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한복을 안 입는 거예요. 한복이 예쁘다는 것도 모르고 한복이 어떤 건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닥 좋은 추억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해피하고 한복은 그래서 한복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한복이 굉장히 도발적인 옷으로 바뀌게 되고, 한복이 나를 표현하는 옷, 즐거운 옷, 파티복,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인식도 바뀌었는데,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한복에 대한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그 문화 현상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교육이 담당할 문제고요. 이거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한복 매니아들이나 이 한복 시장이 좀 더 오히려, 아까 처음 대여 시장이 나왔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왔다 그랬죠? 아마 이 시장도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거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한복 디자이너까지 간 친구들이 실제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한복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걸 넣었어요. 다시 요거 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한복진흥센터라는 곳에서 기획한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제 진흥센터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문화관광부 안에 있는 소속 산하 기관이에요. 문화관광부 안에 그러니까 패션 쪽 담당이 있고 공예 쪽 담당인데,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산하 기관으로 또 한복진흥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한복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정부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도 하고, 한복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교육도 하고, 또 디자인 지원, 그리고 한복 시장 지원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 하면 브랜드 지원 사업도 여기서 담당을 해요. 한복 부분은. 왜냐하면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우리 이거 한복대교 사업 한번 해봐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학생들에게 한복을 이제 사실은 어린이 한복 한번 만들어보는 온라인 수업만 한번 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실제 옷 만드는 수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랜드 지원 사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번에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 한류 문화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K-팝 그룹들 얼마 전에 무슨 뉴스 나왔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잠깐 레드벨벳, 레드벨벳 그 아이돌이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영상 찍고 해서 굉장히 이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한류 연계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그게 됐거든요. 제가 좀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고자 사실은 그 사업을 지원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필히 해야 되고 유튜브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관심 많죠. 그렇죠? 나 유튜브 채널 혹시 갖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어머니나 선배님이 계시네요. 자, 특히 젊은 친구들은
관심 가져야 돼요. 더군다나.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자체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스타일링 클래스 같은 것도 이제 기획 중이고, 특히 이제 이게 아이돌 연계하는 거여가지고, 그 한복 그 홍보대사라는 걸 뽑아요. 매년. 한현빈도 한번 했었고요. 작년이 허영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허영지 그 협찬도 한번 하고 했는데, 이제 저는 요번에 모모랜드랑 지금 사업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온라인 쪽으로 한번 지금 뭐 IMF는 저리 가라로 경제뿐 아니라 뭘 아예 못해요.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 해서 온라인 공연들하고 아까 우리 전시회도 온라인 전시회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더 친숙해지고 그쪽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제가 회원으로 치면 나올 거고요. 한복 스튜디오 회원.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제가 모바일 그 홈페이지까지는 만들어는 놨는데 이제 그냥 가격을 다 가격 문의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네이버 연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다. 네, 요거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소비자 변화를 보면 소비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복 그 입고 고궁에서 사진 찍기 전에 1세대의 한복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 1세대가 누구냐면 아까 돌신라이 말씀드렸듯이 운동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꼰대들 소위 말하는 386세대 운동권 민주화 운동 막 하던 그 친구들 그게 돌신라이 만드신 선생님이 디자이너가 국민대학교 운동권 친구예요. 운동권 친구들이 의식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의식이 있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이렇게 보그 잡지 사가지고 막 이렇게 뭐 뿌렸다 뿌렸더니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운동권 친구들은 뭐 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 뭐 이러면서 한복 입고 다녔죠. 거기서부터 사실 매니아층들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뭐 민주화되고 하면서 뭐 운동권이란 말 사라지고 바뀌면서 이 한복을 가지고 여행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복 놀이단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사실 한복을 놀이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플래시몹하고 이런 거로 한복 시장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아까 본 것 같이 고궁이라는 공식 허가된 모일 수 있는 게다가 한복하고 가장 어울리는 장소죠. 아까 의식 주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는 그 주생활에 어울리는 옷이 한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빌딩 숲 사이에서는. 하지만 고궁에 갔을 때는 어때요? 한복을 배경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복이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SNS, 뭐 유튜브, 뭐 그리고 인스타그램 발전하면서 거기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한복 여행가로 유명한 친구가 권미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한복 전문가거든요. 박사 저리 가라고 한복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 한복을 입고 여행한 이유가 젊은 나이에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이제 거의 이제 죽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받고 그럼 내가 여태 일만 하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 중에 1순위가 뭐 보통 여행이잖아요. 여행도 있었는데 그 안에 한복이 있었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한복 입고 나 여행해 볼래.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살짝 미치지 않고는 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그 친척 결혼식 날 한복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차에 딱 타니까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거 입고 운전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왠지 한복을 입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에펠탑 앞에서 가보시면 꽤 있어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인가 로마 가서 보니까 콜로세움 앞에 갔더니 그런 천리 원피스 입고 사진 찍는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기모노 입었던 남자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쟨 일본에서 오네? 쟨 한국에서 오네지만 제가 저 옷을 한복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게 되게 천리 원피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생활 한복에서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옷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 한복
한복이라고 하니까 한복이지 외국인이 그거 그걸 봤을 때 저거 한복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냥 원피스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모노는 기모노 같았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한복을 생각하는 게 이제 예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입고 싶은 옷, 그리고 입고 즐기는 옷. 패션 한복이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가 바뀌게 되면서 시장도 바뀌고 이제 바뀌는 거죠. 특히 이 또 한복, 그 생활 한복, 이런 패션 한복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한류예요. 1세대 한류는 뭐에서부터 시작됐죠? 기억하시는 분? 한류 문화. 처음 한류란 말이 나오는 게. 뭐 대장금, 맞아요. 뭐, 그리고 그 윤사마 나오는 뭐, 겨울연가였나? 이런 드라마 중심으로 이제 한복이 나왔죠. 한류가 처음 생겼죠. 그래서 뭐 허준이나 대장금 통해서 이제 한복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극을 통해서 알려진 한복은 그냥 이제 전통 한복이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퓨전 사극이라는 게 또 생겨나고 특히 요즘은 이제 K-팝의 위력이 엄청나요.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아이돌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제가 아까 로마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로마 문화원, 한국 문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때는 그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으면 영국 문화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 갈 사람은 독일 문화원 가서 독일어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 만화 보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하고 이랬었어요.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에 우리 한국문화원이가 있죠. 거기에 그 현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문화원을 찾아와요. 뭐 하러 와요? 댄스 배우고 K-팝 가사 읽고 한국 영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로마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이태리 애들이 제가 PT를 이렇게 하는데 다 읽더라고요. 한복 소비자의 변화 이렇게 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본 만화 보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하듯이 걔네가 K-팝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한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K-팝 컨텐츠 안에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방탄이 한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 K-팝 스타들의 힘이 지금 굉장히 커지는 상태고 그들도 컨텐츠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야 이렇게 한복 입고 아이돌이 춤을 추진 않았지만 이제는 한복을 입고 이제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 쪽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 한복도 그렇고요. 여성 한복도 이제 여성 아이돌도 있죠. 아니 이번에 모모랜드랑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춤을 춰야 되니까 짧은 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 문화가 또 알려지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때요? 아이돌 그거 애기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보고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죠.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과거에 그 겨울연가 그때 한참 첫 번째 한류 때 후배가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정말 윤사마한테 감사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감정이. 근데 거기 갔을 때 자기가 이 한류 덕분에 정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고2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걔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여자애들이 다 몰려오더래요. 여자애들이 몰려와서 너 송승헌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엄마가 여기서 브로마이드를 사가지고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현지 적응하는데 너무 손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족적 자긍심,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이 되고 이제 높아져요. 이게 이제 잘못해서 국수주의, 국뽕 이런 말 하죠. 그런 데로 빠지면 위험하겠지만
이 한복에 대한 통념이 깨지고 한복이 뭐 패션 아이템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거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한복을 입고 나가면 저 여자 뭐야? 라는 말을 들었으라면 요즘은 한복을 입고 나가는 거는 나 한복 입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오히려 나는 한복 입는 의식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한복도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는 최첨단 패션을 입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자, 문화 얘기는 했죠. 이제 이 문화들 제가 이제 고궁을 갈 일이 많아요. 이제 박물관들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한국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이 막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는 뭐 그냥 이제 포기했으니까 아, 그래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너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베트남 친구들이 뭐 이게 동남아에서 오는 친구들 약간 피부 까무잡잡한데 다 그렇게 해서 쟤는 왜 저렇게 저걸 입고 사진을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았어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이게 그 뭐 퓨전 한복 입진 않잖아요. 그쵸? 전통 한복 그 쉐입 그대로 하죠. 드레스 쉐입이에요, 저게. 아까 얘기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나 나올 만한 드레스. 우리가 여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드레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가서 나는 왕자님, 공주님이 될 수 있는. 아, 그래서 한복을 입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 한복에서 또 찾는 감성은 조금 달라요. 남성은 이게 도포자락처럼 이렇게 막 휘날리죠. 소매도 이렇게 휘날리고. 그래서 춤출 때도 굉장히 멋있어요. 방탄애들이 이렇게 춤추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이 남성복이 가진, 그 남성 한복이 가진 디자인적인 요소가 뭐 우리 뭐 흔히 뭐 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무사는 아니고요. 그건 사무라이에 가깝고 우리는 원래는 선비 정신인데 선비는 이렇게 얌전하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비가 와도 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휘날리는 바람의 옷이라는 그 느낌이 있어서 남성미를 살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성 한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런 거죠. 지금 자, 원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은 문화사업이 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과거의 3만 불, 선진국들이 3만 불 시대에 진입하던 시기랑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건 커졌지만 오히려 파이가 이제 줄어든 상황이라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이 3만 불 하면서 팡 터지는 이런 큰 건 없지만 그래도 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아이들에게도 한복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한복진흥센터라는 것 자체가 생겨서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복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옷뿐 아니라 한복에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대부분 한 번은 좀 보신 것들 아니에요? 특히 맨 오른쪽 요 두 그림은 어때요? 광고 같은 데 나오죠? 광고에도 이제 쓰였던 것 같은데, 저 작가 거는.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한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그 저 동양화 친구도 저 한복 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림값이 꽤 비싼 거로 알고, 또 가운데 있는 저 일러스트 작가, 저 작가도 많이 유명해지고 특히 이제 한글 그래피티도 되게 뭐 유명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한복 입은 모습. 근데 다 어때요? 한복을 모티브로 했지만 외국인이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맥도날드 배달차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든지 그리고 낯선 외국의 그 동화 애니메이션으로 그린다든지 한복을 한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믹스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이런 게 새로운 컨텐츠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체, 지원 단체까지 있기 때문에 이 한복 시장이 진입이 쉽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